마지막 마수 토론입니다. 역시나 주제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질문, 답변하실 답변 다 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은 홍 후보님께 있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한 후보님, MPT 탈퇴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MPT 10조를 보면 자위적 수단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탈퇴할 권리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북한 핵에 전문적인 거 아주 물어보면 또 말릴 위협을 텐데,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더골이 핵무장을 할 때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프랑스 더골이. 그때 더골이 미국을 상대로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뉴욕이 불타고 있는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더골이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핵무장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나토를 복귀해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핵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풀기는 이제는 한계에 왔다. 지금 우리가 말이나 핵 문제를 기억을 풀기에 하시지? 아주 좋은 환경에 있어요. 미중 패권 시대에 와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양안 사태, 북한, 중국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축을 한국이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남북 핵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NPT 탈퇴해서 핵을 가지는 단계까지 간 나라는 북한 하나뿐입니다. 그럼 NPT 탈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수해야 하느냐? 지금 다른 방향을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 중에서 빠진 답이 있어 제가 여쭤보는데요. 홍 후보님께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재명과 트럼프가 닮았다. 둘 다 범죄자 출신이다. 여자를 건드렸는데 돈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홍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대화 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트럼프는 한 후보처럼 그래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사업가입니다. 사업의 파트너가 될 건데 왜 안 만나요? 그렇지만 사업의 파트너에게 범죄자 출신이다. 여자 건드리고 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 팩트잖아요. 팩트 맞죠? 그럼 방금 팩트 맞다고 그러면 한 후보도 대통령 되면 그거 안 만나주겠네. 팩트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팩트가 맞다고 말씀드린 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홍 후보님이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 다시 하신 것이죠. 아니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했잖아요. 아니 홍 후보님의 외교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질문을 안 해야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다시 해버렸잖아요. 홍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한 후보도 방금 동의를 다 했으니까 그 팩트라고 저는 동의한 했으니까. 적이 없습니다. 팩트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팩트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팩트라고 했는데 대답했잖아요. 제가 대답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돌려주시죠. 팩트 아닌가요? 그걸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는 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외교적으로는. 식으로 피해가는 그렇죠? 게 아니고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베베 꼬아서 사족 따라 피해가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할 말 대답 다 하면 아닙니다. 외교를 왜 합니까? 자, 그럼 그렇고 네,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형 시설을 점검한다고 전국 사형소를 서울구치소로 전부 이감하라는 지시를 내린 일 있죠. 전부는 아니었고 네. 몇몇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시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사형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없는 장소에도 수감이 됩니까? 아닐걸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새로 진 곳에서는 사형 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사형 시설을 새로 만들라는 지시를 해서 그래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말 듣고 내가 그걸 야, 한동훈 후보는 드디어 법무부 장관의 제대로 된 직무집행을 하는가 보다.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는 듯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계속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실제로 흉악범들에 대한 문제에 대단히 강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들었죠. 무기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법안을 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시카법을 만들어서 흉악범들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에 놓이게 했었습니다. 사형 문제는 말씀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사형 그럼 문제 한 후보는 사형을 그 법정에서 폐지할 겁니까? 사형 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사형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사형수들이 홍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몇십 년씩 있으면서 개판 치는 거, 이거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고 그리고 사형의 위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결정적인 시점에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시설이라든가 그걸 관여해 본 경험 있는 사람도 없고 시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1단계로 그 시설 점검을 하면서 시설 개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좀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위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단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도 사실 검토했거든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만이나 사형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EU와의 이 외교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EU와 우리가 FTA를 하거나 할 때 사형 제도가 있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온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EU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다만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보내줄 때는 한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증해달라. 그 범죄자에 한해서 이런 정도 얘기가 있어서 저는 꼭 그게 제도라든가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밝히는데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사형 집행을 30초 넘어도 계속 이야기하게 해줘. 주도권은 홍 후보님께 있습니다. 허용해 주시니까 이야기하게 해준다니까. 사형하지. 계속 하세요. 네. 그건 전공이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예.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나가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검사 마지막 수사했던 게 사형 사건입니다. 그 4사람 사형 판결 받았거든요. 그중에 3사람은 집행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97년 12월 20일인가?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게 마지막 집행입니다. 그때 마지막 집행됐던 사람 중에서 막가파 사건을 내 검사 시절 마지막 했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사형 집행을 3사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이란 사람이라서 본국 송환되기를 거리 거부했어요. 본국 가면 송환되자마자 그거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형 집행이 필요하냐 여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지만 나는 사형수의 피해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가족들이 평생을 악몽 속에서 맞는 삽니다. 얘기를 홍준표가 하는데 근데도 맞는 그리고 얘기 같지가 않게 들리네요. 유영철이나 뭐 강호성이나 또 가들은 기술인가요? 20몇 명씩 사륙한 그 살인마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거 그게 나는 법 감정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시 제가 대통령되면 네. 6개월 내로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겁니다. 계속 내가 물어봐요? 주도권이 홍 후보님께 있어서 너무 길죠? 질문하셔도 되고 좀 지루해서 그래.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사형 얘기를 좀 제가 물어볼까요? 그럼 아니, 몇 너무 분 남았어요? 길어요. 8분 8분 4초 3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네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선 힘내십시오. 자립시 한 후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입 전형은 8개 유형, 200여 개의 세부 전형으로 아주 복잡하죠. 복잡하고 합니다. 또
수능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시 중수임은 거의 1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른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그 대학마다 틀리니까 그게 수백 가지가 있어요. 입시 전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입시 전형을 보면서 이거는 편법을 수백 가지 만들어서 입시 부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제가 좀 수능 시골에 1년에 사는 두 번 쳐가지고 꼰대 할아버지 보는 느낌이네요. 그중에 좋은 점수로 대학 가도록 하자. 정시 100%로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우리 한 후보 대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정치권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단선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한다든가 너무 확고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년 뒤를 보고 있잖아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걸 어떤 게 좋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너무 큰 예측 불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토론이니까 이거는 어떤 뭐 확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화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시가 모든 정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의 통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후보님도 그러지만 저희가 다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이니까 자기 경험에 많이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직접 저는 이래야 되겠는데 했던 것이 막상 현장에 가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게 꼭 맞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을 배려하는 많은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꼭 근데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 후보님 말씀처럼 어떤 공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한 후보 내가 좀 오늘 힘들게 하려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이 정도 하고 네. 한 후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하고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 말을 하는 건 교육감 이제 바꿔 선거를 얘기해서 보면 정책에 대해서 잘 깜깜이 모르는 선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채택해서 그렇게 하면 정당이 다르고 그런 사례가 없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표는 그래서 미천 떨어졌다 하죠. 그거는 좋다고 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 완전히 이전하자는 공약을 냈고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 입장을 최근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하원제를 개헌을 해서 하원을 세종시로 보내고 그건 하원은 정부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원은 국가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두는 것이 옳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상하원을 아예 장소적으로 분리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 하원을 분리를 안 하고 구분을 안 하고 미국처럼 하원에서 논쟁이 되면 상원에서 조정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부딪혀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가 펜딩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면 상하원 양원제로 해서 하원에서 부딪히면 상원이 조정하고 그런 제도로 두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러니까 상원을 중대선거구제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동의하시나요? 그 중대 선거구제는 하원. 하원을요? 예. 그럼 지금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반발을 아니요. 감수할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 폐지하고. 저도 비례대표 비례대표 폐지하고 하원을 갖다가 150명 정도. 그리고 상원은 50명 정도. 안 그러면 하원은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보다 이제 한 50명 줄어들겠죠. 그럼 지금의 중진의 의원쯤 되면 상원으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상원으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런데 다만 개헌할 때는 협상이 말씀은 되리라 봅니다. 이게 하원을 예. 중대선거구제라면 지금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 때문에 과연 이 개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헌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예. 헌법에는 인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선거법 이제 개정 협상할 때 이야기. 그리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의 총수는 늘리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총수를 어떠신가요? 줄인다는 거지. 300명에서 한 250명. 총수가 어쨌든 늘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예, 예. 국민들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걸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이 되면 용산으로 갈 것이냐, 청와대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6월 4일에는 바로 용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새 정부가 용산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걸 단언할 문제가 아니다. 용산에 가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를 복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정부 자체가 내려온 그렇죠.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통제하고 그게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로 한 달 용산에서 근무하다가 청와대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안구역을 좀 축소해 버리면 되거든요. 예. 지금의 옛날의 청와대보다도 보안구역 축소하고 안에 간단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뭐 세종으로 바라간다는 건 사실상 헌법적 그거는 판결 때문에 위반이죠. 개헌이 필요하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위헌이죠. 위헌. 현실적인 옵션은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후반기 가니까 지금 안 싸우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끝내는 좋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랬어요. 홍준표가 그래서- 망쳤죠. 나또 미래 전략부 선치한다고 예,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아, 제도를 저는 하시던데. 미래 전략부인데 예. 그뭐 내가 보고 뺏긴 거 아이가? 그렇죠? 제가 좀 많이 베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5년마다 임기 바뀌고 정권이 맞아요.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계획을 못 세워요. 그래서 미래 전략원을 안 만들고 내가 행정부처를 13개에서 14개로 줄인다고 했는데 헌법에는 보면 국무위원은 15인으로 돼 있거든. 예. 15인 이상 30인으로 돼 있는데 국무위원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국무위원 가능하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도 줄이고 그다음에 뭐 미래 전략부 신설하자는데 그거는 뭐 둘이가 일치하죠. 그럼요. 저는 뭐 미래 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길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희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아주 화해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냅시다. 네, 마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갑자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의 토론이 진행됐는데 보기 좋습니다. 두 분 공약 중에서도 공통점이 많다는 마지막에는 것도 사실 뭐 그냥 느낄 수 있었습니다.